새벽 4시 30분. 나의 잠을 깨운 것은 더 이상 귀에 익은 군대 기상 나팔 소리가 아니었다. 그 대신 싸구려 전자시계의 신경질적인 삐삐 소리가 나의 좁은 오피스텔 방의 고요함을 갈랐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지난 10년간 나의 몸에 새겨진 조건 반사였다. 나는 퇴역군인 하유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여성으로만 구성된 전설적인 대테러 부대 독거미 부대째 전임 대위였다. 하지만 지금 나의 신분은 군용 물품을 배송하는 평범한 물류회사의 계약직 배달원이었다. 나의 새로운 세상은 좁고 단조롭고 그리고 지독하게 평온했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군대식으로 침구를 정리했다. 방 안에는 나의 과거를 짐작게 할 만한 물건은 거의 없었다. 먼지 하나 없는 바닥, 각 잡힌 옷가지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팀원들과 함께 찍었지만 얼굴은 새까맣게 타서 알아볼 수 없는 낡은 사진 한 장. 그것이 나의 세상의 전부였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매일 아침의 의식을 시작했다. 그것은 이 평온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나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손가락 관절로 푸시업 50회, 맨몸 스쿼트 100회, 그리고 날 없는 훈련용 나이프를 들고 가상의 적을 상대로 한 근접 전투 기술 훈련.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만이 나는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훈련을 마친 나의 팔뚝에는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날의 마지막 임무가, 그리고 나의 실패가 남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 나의 새로운 전쟁터는 아침 8시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직장은 군부대와 방위산업체에 물품을 배송하는 세이프웨이 로지스틱스라는 작은 회사였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지휘관은 배가 불룩 나온 퇴역 상사 출신의 배송관리소장이었다. 그는 여군에 대한 혐오와 특수부대 출신에 대한 묘한 질투심으로 가득 찬 전형적인 꼰대였다. 어이, 하대위. 그는 언제나 나를 조롱하듯 나의 옛 계급으로 불렀다. 오늘은 말이야, 우리 엘리트 특전사 나으리께서 러시아워 시간에 명동 한복판을 한번 뚫어보셔야겠어. 할 수 있겠나? 그는 언제나 가장 힘들고 가장 까다로운 배송 루트만을 내게 배정했다. 그는 그것이 내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비열한 괴롭힘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배송 물품을 낡은 1톤 트럭에 실었다. 무거운 탄약 상자, 정교한 군용 통신 장비들. 이 모든 것이 한때는 나의 손과 발이었던 것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내가 배달해야 할 무거운 짐일 뿐이었다. 그날도 나는 서울의 지옥 같은 교통체증 속에서 핸들을 잡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내 트럭 바로 앞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 한 대가 승용차와 충돌하며 나가 떨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 바닥 위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비극적인 장면을 촬영하기에 바빴다. 아무도 쓰러진 남자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의 몸이 나의 이성보다 먼저 반응했다. 나는 트럭을 갓길에 세우고 조수석 밑에 항상 넣어두고 다니던 나의 낡은 군용 응급 처치 키트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내가 군복을 벗은 후에도 버리지 못한 유일한 습관이었다. 나는 인파를 해치고 쓰러진 남자에게 달려갔다. 그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허벅지의 대토에 동맥이 파열되어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대로 아분만 지나면 그는 과다출혈로 사망할 것이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명령하듯 소리쳤다. 거기 학생, 당장 멜치치구에 전화해서 대토의 동맥 파열 환자 발생했다고 보고해. 그리고 아저씨, 근처 약국에서 지혈대 좀 사다 주세요. 빨리. 나의 그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혼란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내 키트에서 압박붕대와 지혈대를 꺼내 전문적인 솜씨로 남자의 허벅지를 꽉 동여맸다. 피가 솟구치는 것을 막고 기도를 확보하고 그를 회복 자세로 눕혔다. 나의 모든 움직임은 수백 번의 훈련을 통해 나의 근육에 각인된 것이었다. 나는 차분했고 신속했으며 정확했다. 잠시 후 12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나의 완벽한 응급처치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선생님의 이 조치가 아니었다면 이 환자는 아마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십니까? 나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나의 트럭으로 돌아왔다. 나는 다시 평범한 배달원이 되어 나의 목적지를 향해 핸들을 잡았다.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아드레날린으로 인해 기분 좋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나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나는 차가운 단백질 쉐이크로 간단하게 저녁을 때웠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나의 유일한 세상과의 연결고리, 암호화된 위성통신 장치를 꺼내 들었다. 나는 나의 옛 상관이자 나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서지훈 소령님과 통신을 연결했다. 하대위, 보고해. 수화기 너머로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고 드릴 것 없습니다, 소령님. 민간인 생활, 여전히 조용합니다. 조용하다고? 오늘 낮에 교통사고 현장에서 영웅놀이 좀 하셨다던데.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조직의 정보망은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아, 그게 너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약점이지, 유진아. 그가 처음으로 나의 이름을 불렀다. 조심해라. 너무 눈에 띄지 말고. 네가 지금 그곳에 있는 이유는 치료를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마. 그날의 상처를 조용히 평범한 삶 속에서 치유하라고. 이것 또한 조직의 명령이다. 나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가 말하는 그날은 나의 마지막 임무였던 실패한 그 작전의 날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조직은 내게 평범한 삶이라는 휴가를 주었다. 하지만 나는 이 평온함 속에서 오히려 길을 잃고 있었다. 총성도 비명도 없는 이 세상은 내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때로는 두려웠다. 나는 몰랐다. 나의 진짜 전쟁은 군복을 벗은 바로 이 순간부터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가장 추악한 적을 상대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나의 그 평온하지만 공허했던 휴가는 서지훈 소령님의 암호화된 통신 한 통으로 끝이 났다.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통신 장치에 전원을 켰다. 하지만 그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아닌 임무를 하다라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하대위, 자네의 휴가는 오늘부로 끝이다. 그의 그 한마디에 내 온몸의 신경세포가 지난 1년간 잠들어 있던 전투태세로 전환되는 것이 느껴졌다. 네, 알겠습니다, 소령님. 상황이 좋지 않아. 우리 군의 차세대 무인 공격 드론의 핵심 기술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우리는 그 배후에 우리의 주요 방위 산업체 중 하나인 K-디펜스의 내부자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K-디펜스. 그 이름은 나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최근 몇 년간
군의 최첨단 장비를 납품하며 급성장한 회사. 우리의 주요 용의자는 K디펜스의 기술개발본부장인 조승환 이사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수입에 맞지 않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해외의 의심스러운 계좌와 몇 차례 접촉한 기록이 포착됐다. 하지만 그놈은 뱀처럼 교활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았어. 우리에게는 그의 사무실 혹은 그의 개인 컴퓨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조력자가 필요하다. 나는 그의 다음 말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원을 투입하면 그놈은 즉시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를 감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의 침투를 계획했다. 하 대위, 바로 자네를 통해서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으며 동시에 기발했다. 우리는 자네를 K디펜스의 말단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킬 걸세. 그러기 위해서는 자네가 지금의 그 배달원 직업을 아주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그만두어야만 해. 그리고 그 불명예를 안겨줄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목표물인 조승환 이사를 선택했다. 나는 그의 계획을 즉시 이해했다. 제가 일부러 그에게 시비를 걸고 그가 저에 대한 불만 신고를 하게 만들어 회사에서 해고당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하다. 그렇게 되면 자네는 조직에 앙심을 품은 불만 가득한 전역 군인으로 보이게 되겠지. 그 누구도 자네가 우리 조직의 스파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야. 이것이 자네의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줄 걸세.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지난 1년간 이 무의미한 평온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나의 심장을 뛰게 할 목표가 필요했다. 임무 수락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날 이후 나는 나의 새로운 임무를 위해 나 자신을 준비시키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나의 타겟인 조승환 이사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했다. 나는 그가 전형적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인간이라는 것을,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여성에게는 아주 오만하고 무례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나는 그를 어떻게 자극해야 내가 원하는 반응을 가장 확실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계산했다. 나는 나의 위장을 위한 준비도 했다. 나는 일부러 며칠 동안 세탁하지 않은 살짝 낡고 구겨진 군용 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피곤에 절어 세상 모든 것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의 표정을 연습했다. 나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변변한 직업 하나 없이 겨우 배달 일이나 하며 살아가는 그런 패배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해야만 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낡은 재킷 안쪽에 내가 군 생활 내내 간직했던 나의 자부심이자 영혼이었던 독거미 부대의 부대 마크 패치를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단단히 꿰매어 달았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될 터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며칠 후 조직은 K디펜스의 조승환 이사에게 아주 중요한 보안 문서를 배송하는 공식적인 업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나의 상사인 배 소장은 예상대로 그 귀찮고 까다로운 배송 임무를 조롱 섞인 말투와 함께 내게 떠넘겼다. 어이, 하대위. 강남에 있는 K디펜스 본사로 가는 VIP 배송건이야. 이번에는 사고 치지 말고 군복에 먹칠하지 않도록 똑바로 배달하고 오라고. 알겠나? 그는 자신이 지금 국가적인 기밀 작전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낡은 1톤 트럭을 몰고 강남의 K디펜스 본사 건물로 향했다. 나의 평범한 배달 트럭은 그곳을 드나드는 번쩍이는 고급 세단들 사이에서 아주 초라하고 이질적으로 보였다. 나는 차에서 내려 건물의 거대한 유리문 앞에 섰다. 나의 심장은 적진에 침투하기 직전에 그 익숙한 긴장감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는 건물의 호화로운 로비로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나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담긴 시선으로 방문증을 내주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위급 임원들만이 근무하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길고 조용한 복도를 걸어 마침내 나는 그의 방문 앞에 섰다. 문에는 기술개발본부장 이사 조승환이라는 명패가 그의 권력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문틈으로 그가 부하 직원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오만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나의 연기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도발하라, 해고당하라, 그리고 침투하라.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지난 1년간 나는 평범한 배달원이 되려 노력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다시 사냥꾼이 되어 뱀의 굴로 직접 걸어 들어간다. 이것은 진짜 임무의 시작이자 나의 길고 길었던 휴가의 끝이었다. 나는 KD펜스 본사의 호화로운 로비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곧 연극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나는 오늘 불만 가득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배달원이 되어야만 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조승환 이사의 사무실 문 앞에 섰다. 문 안쪽에서는 그가 누군가를 향해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딴 걸 보고서라고 써온 거야. 당장 다시 해와. 나는 그의 성격을 미리 파악하고 온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안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부하 직원이 뛰쳐나왔다. 비서는 내게 눈짓으로 들어가 보라고 했다. 나는 일부러 약간은 주눅이 든 그러면서도 조금은 반항적인 표정을 지으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사무실은 그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불필요하게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그의 취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현대미술 작품들. 그는 자신의 부하 권력을 이 공간의 모든 오브제를 통해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나를 거만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뭐야? 배달 왔으면 물건만 놓고 갈 것이지. 뭘 그렇게 쭈뼛거리고 서 있어? 나는 말없이 보안 문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전자 서명 패드를 내밀었다. 그는 서명 패드를 받아들기는커녕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롱 섞인 말투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요즘 군대는 여자들도 받아주나 보지. 그것도 특전사라도 나온 건가? 바지꼴이 그게 뭐야? 그가 나의 낡은 군용 바지를 보며 비웃었다. 군복 입은 여자 주제에 고작 한다는 일이 이런 배달 나부랭이야. 쯧쯧, 나라 꼴 잘 돌아간다. 군대에서 뭘 배운 거야 대체? 그렇게 일 처리가 느려 터져서야 전쟁 나면 총알이나 제대로 피하겠어? 그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의 말 속에는 여성에 대한 그리고 군인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와 멸시가 담겨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그의 턱에 내가 군대에서 배운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날려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이것 또한 나의 임무의 일부였으니까. 나는 훈련받은 대로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나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나의 그 평온한 태도가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더욱 건드린 듯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서명 패드를 낚아채 휘갈기듯 서명을 했다. 썩 꺼져. 그리고 자네 그 쓸모없는 회사에 전해. 다음부터는 남자 시켜서 보내라고. 나는 그에게서 서명 패드를 돌려받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다. 나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그는 분명 오늘 중으로 우리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내 대한 불만 신고를 할 것이고 나는 계획대로 해고당하게 될 터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바로 그 순간까지는 내가 문고리를 잡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내 어깨에 걸치고 있던 재킷이 문 옆에 옷걸이에 걸리며 살짝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재킷 안쪽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부적처럼 꿰매어 두었던 나의 낡은 부대마크 패치가 그의 시야에 아주 잠깐 1초 남짓 노출되었다.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거미줄의 중앙에 앉은 독거미 한 마리. 우리 독거미 부대의 상징. 나는 재빨리 재킷을 여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등 뒤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아주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쨍그랑 하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오만하고 자신만만하게 나를 조롱하던 남자, 조승환. 그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과 모든 자신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모든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은 내가 방금 보여준 그 작은 부대 마크에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차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들어 눈을 비비기까지 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겨운 듯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계획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히 무례한 고객이 자신에게 덤벼드는 배달원에게 보이는 분노나 당혹감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가장 끔찍한 비밀을 마주한 범죄자의 공포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나와 이 남자 사이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과거가 얽혀 있다는 것을. 나는 나의 본능을, 나의 혼란을 숨긴 채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사님. 나는 그의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트럭으로 돌아온 나는 즉시 서지훈 소령님께 연락을 취했다. 소령님, 상황이 예상과 다릅니다. 타겟이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닌 극심한 공포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제 부대 마크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소령님의 침묵이 흘렀다. 알겠다, 하대위. 일단 계획대로 진행해. 하지만 지금부터는 모든 것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 그의 경고대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침투 요원이 아니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유령이 되어 그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건드려버린 것이다. 나는 조직의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나만의 정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는 조직을 나온 후에도 유일하게 연락을 지속하고 있던 나의 옛 부사수이자 지금은 국내 최고의 민간 보안업체에서 에이스로 일하고 있는 김지연 중색에 연락을 취했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그녀에게 조승환 이사와 K-디펜스에 대한 심층적인 뒷조사를 부탁했다. 선배님, 또 무슨 위험한 일에 뛰어드신 겁니까? 그냥 오래된 숙제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 부탁한다, 지연아. 며칠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가 가져온 정보는 나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5년 전, K-디펜스는 지금과 같은 대기업이 아닌 파산 직전의 작은 중소기업이었다. 그들은 당시 차세대 드론 기술을 개발하던 경쟁사 ST테크와 군의 대형 무인기 사업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ST테크에서 핵심 기술이 통째로 유출되는 거대한 산업 스파이 사건이 터졌다. 기술은 중국의 경쟁사로 넘어갔고 ST테크는 하루아침에 파산했다.
그 사건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KD 펜스는 그 반사 이익으로 군의 사업권을 따내고 오늘날과 같은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5년 전 ST테크의 드론 기술 유출 사건, 그리고 그 기술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극비리에 투입되었던 중앙아시아에서의 임무, 나의 마지막 임무, 내가 실패했던 바로 그 임무. 우리는 당시 기술을 훔쳐 달아난 산업 스파이를 거의 다 잡았지만 예상치 못한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해 눈앞에서 그를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고 불명예스럽게 퇴역해야만 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조승환. 그가 바로 5년 전 그 산업 스파이를 고용해 경쟁사의 기술을 훔치고 나의 군 생활을 끝장내버린 바로 그 배후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5년이 지난 지금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잊혔다고 생각했던 그를 쫓던 독거미 부대의 요원 하나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자 경악하고 공포에 질렸던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조직이 내게 맡긴 임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과거와 나의 실패와 나의 명예가 걸린 지독한 악연이었다. 나는 텅 빈 방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5년 전 나는 프라하의 뒷골목에서 그를 놓쳤다. 그 실패는 내 군 생활의 종말을, 그리고 지독한 죄책감을 남겼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게 되었다. 나의 실패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조승환, 내가 5년 늦었지만 이제 너를 잡으러 간다. 이것은 더 이상 조직의 임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 나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조승환 이사는 그날 오후 분노와 공포의 찬 목소리로 우리 회사에 공식적으로 항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내가 자신의 VIP 고객에게 지극히 무례하고 불쾌한 태도를 보였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의 상사인 배송관리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내 얼굴에 해고 통보서를 던졌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 대위, 자네 같은 인간은 우리 군의 수치야. 감히 VIP 고객에게 행패를 부려. 당장 짐 싸서 꺼져. 자네는 오늘부로 해고야. 나는 나의 역할에 충실했다. 나는 분하고 억울하다는 듯이 그에게 대들었다. 부당합니다. 그 인간이 먼저 저를 모욕했습니다.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나는 일부러 소란을 피우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짐을 챙겨 분노에 찬 모습으로 회사를 뛰쳐나왔다. 나는 이제 조직의 앙심을 품은 문제 많은 전역 군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게 된 것이다. 작전의 1단계는 성공이었다. 나는 곧바로 서지훈 소령님께 보고했다. 그리고 작전의 2단계가 시작되었다. 조직이 미리 심어두었던 KD 펜스 인사팀의 내부 연락책으로부터 내게 전화가 걸려왔다. 이력서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하유진 씨. 저희 회사 기록물 관리팀에서 임시직을 한 명 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서류 정리 업무인데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며칠 후 나는 KD 펜스 본사 건물로, 이번에는 배달원이 아닌 면접자의 신분으로 다시 들어섰다. 나는 일부러 세상 물정 모르는 조금은 어수룩하고 절박해 보이는 구직자를 연기했다. 나는 나의 화려한 특전사 경력 대신 군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다는 평범한 이력서를 제출했다. 나의 영위는 성공적이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채용되었다. 나의 새로운 전쟁터는 KD 펜스 본사 빌딩의 지하 2층 창문 하나 없는 낡은 서류 보관실이었다. 그곳은 회사의 모든 과거와 비밀이 잠들어 있는 거대한 기억의 무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무덤을 파헤치는 유일한 도굴꾼이었다. 나의 새로운 직업은 말단 임시직이었다.
나의 일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낡은 서류들을 스캔하고 정리하고 파일링하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나에게 이곳은 천국과도 같았다. 나는 이 지루함의 가면 뒤에 숨어 나의 진짜 임무를 시작했다. 나는 지난 5년간의 모든 프로젝트 서류들, 특히 ST테크와의 경쟁 시기에 진행되었던 모든 자료들을 꼼꼼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열람하기 시작했다. 나의 재능, 즉 한번 본 것은 무엇이든 사진처럼 기억하는 나의 비상한 기억력과 흩어진 정보들을 조합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분석력이 이곳에서 다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또한 사무실의 모든 지리를, 모든 시스템을 파악했다. 나는 청소부 아주머니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 그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조승환 이사의 사무실과 주요 임원들의 회의실에 내 재킷 단추와 볼펜으로 위장된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밤늦게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야근을 핑계로 나는 조직의 서버실에 접근해 김지연 중사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심어놓았다. 나는 이제 이 거대한 건물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K디펜스에 입사한 지 며칠 후 나는 복도에서 조승환 이사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네, 네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연기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나는 겁에 질린 순진한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사님 때문에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겨우 여기에 임시직으로 취직했어요. 제발 저를 모른 척 해주세요. 저 여기서까지 잘리면 정말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나의 그 완벽한 연기에 그의 얼굴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혼란스러워했다. 내가 정말 우연히 이곳에 취직한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복수의 시작일까? 그의 그 편집증적인 공포는 그를 더욱 조급하고 섣부른 행동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이 회사에서 다시 한번 쫓아내려 했다. 그는 인사팀에 찾아가 나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대해 불평했다. 하지만 나의 내부 연락책이었던 인사팀장은 하유진 씨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직원입니다.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님. 이라며 그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나를 직접 해고하려 할수록 오히려 자신이 내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꼴이 될 뿐이었다. 그는 함정에 빠진 셈이었다. 나는 나의 그물망을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조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날도 나는 지하에 먼지 쌓인 기록물 보관실에서 낡은 서류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잘못 분류되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ST테크 경쟁 PT 관련 자료라는 제목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디지털 파일이 아닌 낡은 종이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조승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의 지출 결의서 몇 장을 발견했다. 수취인은 블랙 스콜피온이라는 이름의 유령 컨설팅 회사였다. 그리고 그 결제 시점은 ST테크의 기술이 유출되기 바로 전주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스모킹 건이었다. 조승환이 산업 스파이를 고용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나는 즉시 그 서류들을 몰래 스캔하여 서지훈 소령님과 김지연 중색에 전송했다. 그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블랙 스콜피온이라는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소령님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찾아냈다. 하대위. 조승환이 5년 전 훔쳤던 그 드론 기술을 개량해서 이번에는 중동의 한 무기상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 거래는 사흘 뒤 그의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외딴 산속의 리조트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질 거다. 사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었다. 나는 내가 찾아낸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마침내 5년간 나를 괴롭혔던 그 실패의 사슬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낼 기회를 잡은 것이다. 5년 전 그는 기술을 훔쳤고 나는 임무에 실패했다. 5년 후 나는 마침내 그의 꼬리를 잡았다. 이제 이 길고 길었던 추격전을 끝낼 시간이다. 남은 시간은 단 사흘. 이것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내게 남은 시간은 단 사흘이었다. 사흘 안에 나는 조승환의 비밀 거래를 막고 5년 전 실패했던 나의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시간도 없었다. 나와 김지연 중사, 그리고 위성통신 너머의 서지훈 소령님. 우리는 즉시 마지막 작전을 위한 전쟁위원회를 소집했다. 목표 지점은 강원도에 위치한 헤리티지 마운틴 리조트다. 소령님께서 위성으로 촬영한 리조트의 항공사진을 내 노트북으로 전송하며 말씀하셨다. K-디펜스의 창립기념 파티를 위장한 비밀 거래 장소지. 보안 등급은 최상급. 외부인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의 말대로 리조트는 천혜의 요새였다.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진입로는 단 하나뿐이었으며 곳곳에 최첨단 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소령님, 공식적인 병력 투입은 불가능합니까? 내가 물었다. 불가능하다, 하대위. 아직 우리는 그들이 현장에서 거래를 한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만약 우리가 섣불리 움직였다가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네. 이번에도 자네 혼자서 침투해야만 한다. 자네가 거래 현장을 확인하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 우리가 진입할 걸세. 자네는 우리의 눈이자 신호탄이다. 나는 다시 한번 외로운 늑대가 되어야만 했다. 나는 지연이와 함께 침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리조트 직원으로 위장하는 것은 신원 조회가 까다로워 불가능했다. 외부 용역업체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이 철옹성 같은 요새에 가장 의심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그때 나의 머릿속에 나의 지금 신분이 떠올랐다. K-디펜스의 말단 임시직 사원.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 가장 어설퍼 보이지만 그래서 가장 의심받지 않을 방법이요. 나는 나의 계획을 설명했다. 나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기밀 문서를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 참석 중인 조승환 이사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임무를 받은 어리숙한 신입사원을 연기할 터였다. 회사의 중요한 행사에 말단 사원이 직접 서류를 들고 나타나는 것은 분명 어색한 일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어색함이 나의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줄 것이었다. 상세게 잘 보이고 싶어서 혹은 중요한 임무라는 말에 속아서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온 그런 열정 넘치는 바보를 그들은 깊이 의심하지 않을 터였다. 지연이는 나의 계획을 듣더니 역시 선배님답네요 라며 웃었다. 그녀는 즉시 아주 그럴듯한 K-디펜스의 공식 로고가 찍힌 기밀문서 봉투와 긴급 배송 요청서와 같은 가짜 서류들을 만들어냈다. 작전 당일 나는 더 이상 낡은 군용 바지를 입지 않았다. 나는 어설픈 신입사원처럼 보이기 위해 내게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무릎까지 오는 정장 치마와 하이힐을 신었다. 나는 내 몸에 익숙한 전투 장비 대신 서류 가방과 그 안에 숨긴 소형 통신 장비, 그리고 마지막 비상용 권총 한 자루만을 챙겼다. 나는 렌터카를 몰아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있는 그 리조트로 향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나는 나의 심장이 다시 한번 작전 투입 직전에 그 익숙한 긴장감으로 뛰고 있는 것을 느꼈다. 리조트 입구의 보안은 예상대로 삼엄했다. 나는 경비원에게 내가 준비한 서류와 나의 신분을 보여주었다. K디펜스 기록물 관리팀의 이세은입니다. 조승환 이사님께 아주 긴급한 문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의 절박하고 진지한 연기와 그럴듯한 위조 서류에 결국 인터폰을 들어 내부와 연락을 취했다. 잠시 후 그는 마지못해 차단기를 올려주었다. 나는 차를 주차하고 리조트의 화려한 로비로 들어섰다. 그곳은 이미 K디펜스의 임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화려한 인파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였다. 나는 로비 한쪽 구석에서 조승환 이사가 파티장으로 들어서는 것을 기다렸다. 바로 그때였다. 내 등 뒤에서 아주 낯익고 동시에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어이, 하대위,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나의 옛 상사, 그 배송관리 소장이었다. 그는 K디펜스에 납품할 다른 물건이 있어 이곳에 온 모양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내 계획에 없던 돌발 변수였다. 나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에게 둘러댔다. 아, 소장님. 저는 친척분이 이 리조트에서 일하고 계셔서 잠시 뵙고 가려고요. 그래? 허허, 우연이구만. 다행히 그는 나의 말을 별 의심 없이 믿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을 핑계대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밤이 깊어지고 파티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로비의 혼잡함을 틈타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 VIP 스위트룸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나는 미리 파악해둔 조승환의 스위트룸 바로 옆 비어있는 다른 스위트룸의 발코니를 목표로 삼았다. 나는 더 이상 어설픈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독거미 부대의 하유진 대위가 되었다. 나는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겉옷을 벗어던졌다. 그 안에는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전술 의상이 받쳐 입혀 있었다. 나는 밧줄과 갈고리를 이용해 소리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건물의 외벽을 타고 올라갔다. 수십 미터 아래에 까마득한 높이. 하지만 나에게는 훈련소의 암벽 등반 코스보다도 더 익숙한 놀이터였다. 마침내 나는 목표한 발코니에 도착했다. 나는 유리문을 여는 도구를 이용해 소리 없이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곧바로 조승환의 스위트룸과 연결된 옆방의 문으로 다가갔다. 나는 귀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꽂았다. 문틈으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외국의 무기상으로 보이는 남자와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5년간 공들여 완성한 차세대 드론의 핵심 기술 데이터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아주 저렴하게 드리는 겁니다. 거래가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나는 허리에 찬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았다. 5년의 기다림, 몇 달간의 추적, 그리고 수많은 위험. 그 모든 것이 이제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문 저편에는 나의 과거를 망가뜨리고 나의 미래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다. 오늘 밤 나는 그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5년 전 프라하의 실패가 마침내 이곳 대한민국의 산속에서 끝을 맺히려 하고 있었다. 문 저편에는 나의 명예를 짓밟고 조국의 기술을 팔아넘기려는 반역자가 있었다.
오늘 밤 나는 나의 실패한 임무를 내 손으로 직접 완수할 것이다. 나는 숨을 멈추고 문을 활짝 열었다. 마침내 결전의 밤이 왔다. 나는 KD펜스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대형 버스를 타고 강원도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헤리티지 마운틴 리조트로 향했다. 창립 기념 파티에 참석하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일상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즐거운 기대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적진의 심장부로 향하는 고독한 침투 요원의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리조트는 예상대로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나는 파티가 열리는 연회장으로 향하는 대신 복통을 핑계로 미리 예약된 나의 방으로 향했다. 나는 문을 잠그고 거추장스러운 정장 치마를 벗어 던졌다. 그리고 그 안에 입고 있던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전술 의상으로 갈아입었다. 허리에는 분해해서 숨겨온 나의 권총을 결합했다. 나는 더 이상 어리숙한 임시직 사원 이세은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독거미 부대의 대위 하유진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귀 속에 초소형 통신 장치를 꽂았다. 지연아, 들려? 네, 선배님. 잘 들립니다. 소령님께서도 지금 이 통신을 듣고 계십니다. 위성으로 리조트 전체의 열 감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목표물 조승환은 지금 최상층의 VIP 스위트룸에 외국의 구매자로 보이는 2명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최상층의 스위트룸. 그곳이 바로 오늘 밤의 전쟁터였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내가 준비해온 가볍고 튼튼한 특수 합금 갈고리와 밧줄을 꺼냈다. 그리고 소리 없이 건물의 외벽을 타기 시작했다. 나는 한 마리의 거미처럼 벽의 돌출부와 창틀을 이용해 어둠을 틈타 위로 더 위로 올라갔다. 수십 미터 아래에서 파티의 소음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평화로운 소음과 나의 이 숨막히는 침묵 사이의 괴리감이 나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나는 최상층 스위트룸의 발코니에 도착했다. 나는 유리문을 통해 안의 상황을 살폈다. 조승환과 중동계로 보이는 2명의 남자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내가 5년 전 목숨을 걸고 되찾으려 했던 바로 그 드론의 설계도가 떠 있었다. 거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소음권총에 소음기를 장착하고 유리문의 잠금 장치를 향해 정확하게 한 발을 쏘았다. 픽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부서져 내렸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머리에 구멍이 날 줄 알아.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들은 모두 경악했다. 조승환은 나를 보더니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나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오만한 비웃음을 되찾았다. 하유진, 네가 여기까지 기어 들어올 줄이야.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가 말했다. 내까지 거미 한 마리가 내 거대한 사업을 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너의 그 잘난 독거미 부대는 5년 전에도 실패했고 오늘 밤에도 너는 여기서 실패하게 될 거다. 그는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방의 다른 문들이 열리며 총을 든 건장한 남자들이 나를 둘러쌌다. 나는 완전히 포위되었다. 유감스럽게 됐군, 하대위. 너는 이제 이 나라의 기술을 훔치려던 외국 스파이들과 함께 이 산장에서 불의의 가스 폭발 사고로 죽게 될 거야.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지. 안 그런가? 그가 나를 조롱하며 데이터가 담긴 휴대용 서버를 가방에 챙기려던 순간이었다. 그렇게는 안 될걸. 이 반역자 새끼야. 콱꽉꽉꽝. 내가 시간을 버는 동안 스위트룸의 모든 창문과 문이
강력한 폭발과 함께 동시에 박살났다. 검은 복면과 최신형 전투 장비로 무장한 한 무리의 남자들이 섬광탄과 함께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조직의 요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무자비했다. 그들의 선두에는 나의 옛 부사수 김지연 중사가 서 있었다.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지연아, 네가 어떻게? 선배님 혼자 사지로 들어가시는데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습니까? 독거미는 동료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자신만의 플랜 B를 준비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보안회사의 전직 특수부대 출신 최전계 요원들을 개인적인 부탁이라며 이곳으로 소집했다. 그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 반역자를 처단한다는 명예와 옛 전우를 돕는다는 의리 때문에 기꺼이 이 위험한 작전에 동참해준 것이었다. 방 안은 순식간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되었다. 지연이의 팀이 조승환의 경호원들과 외국인 구매자들의 보안팀을 상대하는 동안 나는 나의 유일한 목표, 조승환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혼란을 틈타 서버를 들고 비밀 통로를 통해 도망치려 했다. 나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가시나, 조 이사님. 그는 내게 권총을 발사했다. 나는 몸을 날려 총알을 피하고 그의 손목을 쳐서 총을 떨어뜨렸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총이 아닌 맨몸으로 서로의 숨통을 끊기 위한 처절한 육탄전이 되었다. 그는 나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좋았다. 하지만 나는 지난 10년간 오직 이런 순간을 위해 나 자신을 단련해왔다. 나는 나의 모든 기술을, 모든 분노를 주먹과 발길질에 담아 그에게 퍼부었다. 그의 주먹에 5년 전 프라에서 입었던 나의 흉터가 다시 터져 피가 흘러내렸다. 그 고통은 오히려 내 안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리고 나를 완벽한 전투 기계로 만들었다. 마침내 나는 그의 팔을 꺾어 그의 등 뒤로 올라탔다. 그리고 그의 목에 강력한 초크를 걸었다. 컥, 커헉. 그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나의 실패했던 과거를, 나의 짓밟혔던 명예를, 그리고 아리아의 이름으로 그의 숨통을 조였다. 그는 결국 내 팔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잠시 후 총격전은 끝났다. 지연이의 팀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모든 적들을 제압했다. 지연이가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내게 달려왔다.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끝났어. 모든 게 바로 그때 리조트의 복도 저편에서 수십 명의 무장한 군사 경찰들과 서지훈 소령님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제압당한 조승환과 외국인 구매자들, 그리고 회수된 기술 데이터 서버를 보더니 나를 향해 아주 복잡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내가 그의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을 책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게 아주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임무 완수. 축하한다. 하대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5년 전 프라하의 밤은 실패와 죄책감으로 끝났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이 깊은 산속에서 나는 마침내 나의 전쟁을 끝냈다. 이것은 조직의 명령도 누구의 인정도 아니었다. 이것은 내 자신과의, 나의 과거와의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결이었다. 나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산장에서의 그 밤 이후 나는 다시 한번 조직의 통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죄인이나 통제를 벗어난 퇴역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다. 나는 국가적인 반역 사건을 해결한 핵심 증인이자 1등 공신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조직본부의 안전가옥에 머물며 공식적인 조사를 받았다.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아주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진술했다. 조승환을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그의 이상한 공포 반응, 그리고 내가 그의 뒤를 쫓으며 알아냈던 모든 정보들, 마지막으로 산장에서의 결정까지. 내가 모았던 모든 증거 자료들은 이제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밀 서류가 되어 있었다. 윤 실장과 그의 뒤에 있는 더 높은 분들은 나의 보고를 들으며 침묵을 지켰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내 대한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이 놓쳤던 혹은 외면하려 했던 진실을 퇴역한 말단 요원 하나가 밝혀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조승환에 대한 처벌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그의 재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비공개 군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반역죄, 군사기밀 유출, 산업 스파이 교사, 그리고 살인 미수 등 그가 저지른 모든 죄목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는 이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며 평생을 보내게 될 터였다. 그의 회사 K-디펜스는 정부의 특별 감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모든 비자금과 부정한 방식으로 축적한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다. 그의 이름은 언론에 한 줄도 보도되지 않은 채 재계와 역사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지워졌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는 나의 옛 직장 세이프웨이 로지스틱스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다. 나는 공식적인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의 마지막 월급을 정산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나의 옛 상사였던 그 배불뚝이 퇴역 상사는 나를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하 대위님, 아니 하유진 선생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어렴풋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돌아왔는지를 전해 들은 모양이었다. 제가 눈뜬장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하 선생님께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던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못난 놈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의 그 비굴한 사과를 아무런 감정 없이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도 그렇다고 비난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나직이 말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소장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이겠죠.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나의 마지막 월급 봉투를 받아 그곳을 걸어 나왔다. 나의 짧았던 평범한 배달원으로서의 삶은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때 나는 윤 실장의 호출을 받았다. 그는 그의 집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나의 퇴역군인 연금과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 포상금이 담긴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하대위, 그가 나를 불렀다. 자네의 이번 공은 실로 지대했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조직과 이 나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거야. 공식적으로는 자네의 공을 치하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네. 그의 말대로 나의 모든 활동은 비공식적인 작전이었기에 어떠한 훈장이나 공식적인 표창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조직은 자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걸세. 이 포상금은 조직이 자네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일 뿐이야. 나는 그가 내민 봉투를 받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실장님. 저는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실패했던 저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 말에 윤 실장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따뜻하게 느껴졌다.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에게 다른 제안을 하나 하고 싶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직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여성 특수 요원들을 위한 비밀 훈련 시설이었다. 유리병 너머로 젊고 패기 넘치는 여성 훈련병들이 땀을 흘리며 격렬한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 아이들이 독거미 부대의 미래일세. 윤 실장이 말했다. 이 아이들은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해. 실전의 냉혹함을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지 못하지. 그들에게는 자네와 같은 진짜 전쟁터를 경험해본 선배가 필요하네. 그가 나를 돌아보며 그의 진짜 제안을 했다. 하대위, 다시 조직으로 돌아와 주게. 현장 요원으로 복귀하라는 말이 아니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새로운 교관이 되어주게. 자네의 모든 경험과 기술, 그리고 그 실패의 교훈까지도 이 아이들에게 물려주게. 자네의 이름은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걸세. 계약직 비공식 교관으로서 자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네. 이것이 조직이 자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예의이자 부탁이네. 나는 잠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나는 평범한 삶을 원했다. 다시는 이 피비린내, 나는 세계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유리벽 너머에서 땀 흘리는 저 젊은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보는 순간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저 아이들의 모습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열정만으로 가득 찼던 나의 옛 모습을 보고 있었다. 나는 나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이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는 나와 같은 조직의 시스템 속에서 상처받고 홀로 싸워야 하는 외로운 거미가 나오지 않도록 나는 나의 새로운 임무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모든 짐을 정리했다. 나의 짧았던 민간인 생활의 흔적들. 이제 나는 다시 군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길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서지훈 소령님과 통화를 했다. 그는 나의 결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하게 말했다. 잘 생각했다, 유진아. 그곳이 네가 있어야 할 자리다. 며칠 후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여성 특수 요원들을 위한 비밀 훈련소로 향했다. 나는 훈련장의 연병장에 섰다. 내 앞에는 긴장된 얼굴에 하지만 그 눈만큼은 당찬 열정으로 빛나는 수십 명의 젊은 여성 훈련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독거미 부대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였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의 첫 번째 훈시를 시작했다. 내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깊은 무게감과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나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아이들의 전쟁을 준비시켜야 한다. 내가 겪었던 실패와 내가 배운 교훈을 이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다시는 우리와 같은 외로운 거미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이 나의 새로운 임무이자 나의 새로운 조국에 대한 충성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도시의 소음과 낯선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외로운 오피스텔의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나의 새로운 세상은 강원도의 깊은 산속, 새벽녘의 물 안개와 훈련병들의 힘찬 함성, 그리고 화약 냄새와 땀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독거미 부대의 비공식 신입 요원 훈련소, 프로젝트 아라크네의 책임 교관, 하유진이었다.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훈련병들과 함께하는 10km 산악구보로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뒤에서 지켜보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나는 언제나 그들의 가장 앞에서 그들보다 더 빨리, 더 지치지 않고 달렸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한계를 이 젊은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했다.
존경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얻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지난 10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를 얼음 마녀라고 불렀다. 나는 훈련 중에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약한 소리를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그저 강한 군인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임무를 완수하며 동료를 지켜낼 수 있는 완벽한 독거미로 만들어야만 했다. 이 길을 선택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자비한 곳인지를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민간인의 평온한 삶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 무력한 하유진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자리를, 나의 목적을 다시 찾아냈다. 나는 이 거친 훈련의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훈련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것은 신입 요원들의 모든 능력을 시험하는 마지막 종합 훈련이었다. 훈련 내용은 내가 5년 전 실패했던 바로 그 프라에서의 산업 스파이 검거 작전을 거의 흡사하게 재구성한 것이었다. 훈련은 실전처럼 진행되었다. 그리고 나는 한 젊은 훈련병이 5년 전에 나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재능이 뛰어났지만 너무 앞선 의욕 때문에 적의 함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 훈련은 결국 그녀의 팀의 실패로 끝났다. 훈련이 끝나고 그 젊은 훈련병은 고개를 숙인 채 자책감에 몸을 떨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비난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퇴역해야만 했던 나의 옛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그녀를 나의 개인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려운가? 네, 교관님.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랬다. 나는 나의 소매를 걷어 팔뚝에 남은 그 흉터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 흉터 5년 전 프라에서 생긴 거다. 나는 오늘 너희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임무에서 너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지. 그리고 그 결과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팀, 나의 명예, 그리고 나의 군 생활 전부를.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이 흉터는 내게 실패의 낙인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이었지.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네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에 따라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도 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야. 넘어졌을 때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똑똑하게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다. 너는 오늘 그 어떤 훈련보다도 더 값진 것을 배웠다. 바로 실패의 무게를. 나는 그녀에게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나의 아픔과 나의 후회,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던 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나는 그녀가 나처럼 실패의 어둠 속에 홀로 갇혀있지 않기를 바랐다. 나의 그 진심 어린 충고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얻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나의 상처를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며칠 후 서지훈 소령님이 훈련소 시찰을 위해 방문했다. 우리는 훈련장의 높은 언덕 위에서 땀 흘리며 훈련하는 훈련병들의 모습을 함께 내려다보았다. 대단하군
하대휘. 그가 말했다. 아이들의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군. 자네가 이 아이들을 진정한 전사로 만들고 있어. 가끔은 현장이 그립지 않나?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령님, 저의 전쟁은 이제 이곳입니다. 저 아이들을 저보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한 전사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제가 수행해야 할 그 어떤 단독 임무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임무입니다. 나의 그 말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모든 훈련 과정이 끝나고 훈련병들은 짧은 휴가를 받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텅 빈 훈련소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혼자 사격장으로 향했다. 나는 내 권총을 꺼내 들고 표적을 향해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격발했다. 탕탕탕. 모든 총알은 정확하게 관역의 중앙에 박혔다. 나의 실력은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전사였다. 사격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저 멀리서 한 젊은 군인이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3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내가 도와주었던 이제는 어엿한 하사가 된 바로 그 청년이었다. 그는 이곳 훈련소에 지원 부대원으로 발령받아 와 있었다. 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내 앞에 각 잡힌 자세로 서서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에는 나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는 내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나는 그 커피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내 얼굴에 진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현재의 긴장감이 아닌 완전한 평온과 충만함에서 비롯된 미소였다.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프라하의 밤은 실패로, 나의 군 생활은 죄책감으로 끝났다. 나는 평범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그저 다른 형태로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외로운 거미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거미들을 키워내는 거미집 그 자체가 되었다. 이것이 나의 명예이자 나의 새로운 조국이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혹독한 겨울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봄을 피워낼 씨앗이 잠들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